얼마 전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죠. 이로써 우리는 노벨문학상 작품을 번역 없이 원서로 읽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너무 뜬금없는 경사였잖아요. 심지어 노벨 시즌에 가장 민감한 출판업계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특히 미눔사라는 출판사의 라이브 방송에서의 반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직원분들은 다와다 요코 작가와 중국의 찬셰 작가의 수상을 예상하고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강이라는 이름이 불리니까 반응이 3초 정도 늦었거든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이 얼마나 의외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죠. 근데 이분들의 예상을 결과론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게 나름 업계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대세픽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노벨상도 약간 PC주의가 있거든요. 노벨상 수상자를 살펴보면 서양 남성에게 몰려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유색인종이나 여성을 선정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시아권 여성 작가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좀 억울한 건 한강 작가님도 아시아권 여성 작가잖아요.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데 한국 작가가 아예 언급되지 않은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문학 변방이다 보니까 코리아 패싱이 발동한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작가 중에서도 노벨상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은 시인이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문학인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은 사고를 좀 치셔가지고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사고 치시기 전에는 노벨상 발표 날이면 집 앞에 기자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정작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의외로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노벨상 시즌에 기자들의 러시가 시작된 게 2005년부터인데 그해 고은 작가가 노벨상 후보로 접배당을 받으면서 유력한 후보라는 썰이 돌았거든요. 반면에 올해 한강 작가는 엔트리에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히 노벨상이 후보조차 리스트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박사들의 오판이 한강 작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준 게 아닌가 하는 변명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오너가 되셨으니까 작가님에 대한 칭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문학 금수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시거든요. 한승원 작가님이라고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당연히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승원 작가님은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국 문학계의 거장이시고요. 심지어 한강 작가의 오빠 남동생도 문학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문학 가족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한 10년 전쯤에 20대 최강의 이력서 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이력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수상 경력이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은퇴해도 걱정 없는 백수 누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한강 작가님도 이력을 살펴보면 문학계의 김연아 아니 이제 노벨상을 타셨으니까 스포츠계의 한강? 뭐 아무튼 수상 이력을 보면 이상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타시면서 교과서 컬렉션을 모두 수집하셨고요. 애진작의 국내는 깔끔하게 정리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금수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또 국내 이야기만 하면 조선 한정이네, 한반도 여포네 이런 소리 하니까요. 세계적으로다가 수상 이력을 보면요.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부커 국제상을 받으셨고 비교적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까지 합치면 국제문학상 31개를 수상하셨죠. 게다가 이 중에 부커상은 문학계에서는 노벨상 이상의 권위를 가진 메이저 대회고요. 노벨상과 함께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공쿠르상이라고 이거는 프랑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요. 사실상 문학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 문학의 고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이 충분한 거는 알겠고 한강 작가는 어떻게 노벨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우선 작가님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아주 특별한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되는 양면성은 폭력과 헌신입니다. 아주 상반되는 두 단어죠. 이 두 단어의 대치는 작가와 작품의 대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은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말도 조곤조곤하시는 평화주의자 같은 느낌인데 작품은 아주 섬뜩합니다. 특히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인간의 폭력성을 직관적이면서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노벨 문학상 작품이라지만 아동 권장 도서가 되기는 힘든 느낌? 작가님 자체는 동화 구현도 잘하실 것 같지만 막상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로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나면요 정말 명작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고 씁쓸해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계에 박찬욱이 있다면 문학계에는 한강이 있달까요?
뜬금없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강 작가님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읽어봤다고 변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책을 예전에 읽었고 최근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의 감정과 상상으로 한강 작가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 채식주의자가 대체 어떤 작품이냐 궁금하시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 작품은 주인공 영애가 끔찍한 육식을 하는 꿈을 꾸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미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꿈을 꾸고 채식을 하겠다니.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이었던 장인어른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인공의 입에 강제로 고기를 먹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영애는 육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식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려집니다.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문체들은 생각 이상으로 직관적이고 대담하고요. 끔찍할 정도로 섬세하게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데요. 그 결과로 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의 상황과 고통이 공유가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체 폭력성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한 여성 작가가 대체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그 이유는 대개 소설가들이 그러하듯이 강렬한 어릴 적 경험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은 광주 출신이신데요. 어릴 적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십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개월 전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폭력의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건 아주 다행이니까요. 근데 한강 작가님은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내가 이 역사적 현장에서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역사적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폭력과 고통을 당했다라고요. 특히나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어릴 적 한강 작가님은 우연치 않게 5.18 현장을 기록한 사진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에는 인간의 양면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면에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폭력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헌혈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줄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고 고뇌에 빠지셨다고 해요. 대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길래 동일한 인간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양면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되물었다고 하죠. 그리고 소설가가 된 한강 작가는 그 해답을 소설을 통해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채식주의자로 던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은 그 다음 작품인 소년이 온다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노벨위원들이 강력 추천했던 작품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할리먼은 이 작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 작품이 독특한 점은 5.18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거시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 사건의 중심에서 고통받는 개인들에 집중한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한강 문학은 거대한 폭력에 맞서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표현이고 그들의 저항이 비록 신라 같지만 그 저항의 기억이 독자들에게 공유되어질 때 그 신라시 모여서 가장 어두운 밤에 작은 희망이 되어준다. 이 정도로 감상평을 남겨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할리먼에서는 한강문학을 극찬했고요. 노벨문학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문학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문학도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작가들이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문학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글의 우수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세계화의 측면에서는 한글이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쓰는 언어니까요. 이거는 사실 비영어권에 속한 모든 문학의 숙명이겠지만 한국 문학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죠. 번역 그냥 챗GPT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양판소도 아니고 문학의 경우는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서 말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의 경우는 상금을 작가와 번역가에게 반반씩 줍니다. 아니 작가가 글 쓰고 번역가는 번역만 했는데 왜 상금을 절반을 주냐? 심지어 번역도 돈 주고 맡긴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문학의 정수를 담기 위해서는 번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번역가들이 말하기를 아시아 문학 중에서도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문학이 한국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번역가에게 큰 공을 돌리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번역가가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번역가가 많은
번역 전문가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게도 오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한강 작가님의 검수를 꼼꼼히 거쳤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번역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볼 수 있는 사례죠. 번역이 어려운 만큼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더욱 어렵고요. 하지만 한강 작가님의 부커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은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얻게 됩니다. 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2017년에는 한국 문학의 해 출판 건수가 78% 상승했고요. 한국 문학은 보통 출판이 되더라도 1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던 게 한강 작가님의 수상으로 인기를 타면서 2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은 단순한 작품에 대한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 이전에는 단 한 명의 후보자도 없었던 부커상에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여러 국제문학상 강단에 한국 작가들이 올라가게 됐죠. 이처럼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이전에도 한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축구에 해버지가 있다면 문학계에는 해머니 한강이 있었던 거죠. 이 영향력을 진즉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을 예언하면서 성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은 시기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예상보다 빨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이제 문학평단을 넘어 대중적인 문학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죠.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님의 책이 순식간에 동이 나면서 서점들은 재고로 쌓아놨던 책들까지 전부 꺼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작가님의 작품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물론 노벨상 소식에 유행처럼 문학 탐독이 이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번 경사를 시작으로 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쏠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이 한철이 아닌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한국 문학계의 전반적인 저변 확대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지식일기의 수익을 나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채널에 오셔서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 표시로서 나눔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다가 간단한 멘트 아무 말이나 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2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은 채널이지만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제가 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채널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